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는 바람이 먼저 와 있었다. 그 바람은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지 않고 먼저 마음을 흔들었다. 아래에서는 전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쇠바퀴가 레일을 긁는 소리가 도시의 맥박처럼 울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빠르게 걸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화가 나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도시는 마치 거울 앞에 오래 앉은 사람처럼 자기 얼굴을 계속 고치고 있었다. 헤이는 난간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알던 세상은 이토록 화려한 적이 없었다. 굶주림도, 수치도, 설명할 수 없는 권태도, 저 아래 불빛 속에서는 모두 한 겹의 화장처럼 보였다.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진 것처럼. 그는 생각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게 조용해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해지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전부였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는 몸을 기울였다. 세상이 갑자기 가까워졌다. 바람이 귀를 찢었다. 빛이 부서졌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끝이라고. 그런데 이상했다. 끝이 오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위에는 보여야만 할 미스콧이 천장에 없었다. 낮은 하늘이 있었다. 회색이었다. 맑지도 완전히 흐리지도 않은 어딘가 애매한 하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도시의 먼지가 아니라 나무 냄새를 실어왔다. 헤이는 눈을 몇 번 깜빡였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저씨, 들려요?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다. 낯설었다. 옷이 낯설었고, 말투가 낯설었고, 표정이 낯설었다. 형광색 등산복, 손에 쥔 물병, 귀에 꽂은 작은 기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 자기는 죽으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산 아래 누워 있었다. 왜 하필 여기인가? 왜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잠시 길을 잃었다. 한참 뒤에야 그는 말했다. 혜인.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방에서 꺼낸 물건처럼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를 부축해 일으키는 손이 있었다. 어깨를 잡는 손, 허리를 받치는 손, 사람의 손이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피부가 닿아 있었다. 파출소는 조용했다. 형광등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다. 경찰은 물었다. 주소는요? 주민등록번호는요? 가족은요? 헤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할 힘도 없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이런 분들 많네. 그 말은 동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귀찮다는 말이었다.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헤이는 그렇게 느꼈다. 며칠 동안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보호시설, 임시숙소, 다시 길 위. 밥은 나왔다. 잠자리는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기 자리는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자꾸 눈을 떴다. 미스코시 옥상이 떠올랐다. 그때는 분명 끝나려 했는데 왜 지금은 다시 시작된 것 같은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일용직 현장은 아침마다 비슷한 풍경이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차가 오고 이름이 불리고 남는 사람이 생겼다. 헤이는 종종 남는 사람이었다. 그는 느렸다. 몸이 느린 것이 아니라 결정이 느렸다.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한번 세상을 내려놓았던 사람은 다시 붙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그는 버텼다. 벽돌을 나르고 모래를 옮기고 자재를 정리하고 몸은 생각보다 튼튼했다. 그는 깨달았다. 몸은 아직 살아있고 마음은 아직 멈춰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도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지쳐 보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사는데도 왜 다들 힘들어 보일까? 그 질문은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역시 살아있었지만 편하지는 않았으니까. 한국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걷지 않았다. 거의 뛰고 있었다.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은 짧았고 지시는 많았고 실수는 바로 드러났다. 형님, 이거 여기 아니고 저쪽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좀 해주세요. 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했다. 하지만 손이 따라가지 않았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늦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저 밥을 천천히 씹었다. 씹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게 가장 편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다. 형님, 코인해요. 헤이는 고개를 들었다. 코인, 비트코인 모르세요? 그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웃었다. 이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놓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그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형님, 이거 진짜예요.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그 사람은 무언가를 적어주었다.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이거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꼭 필요합니다. 헤이는 그걸 받았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다. 2015년. 그는 다시 떠났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일 때문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구름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구름은 그대로였다. 그게 조금 이상했다. 사막의 바람은 말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말려버렸다. 땀도 감정도 기억도. 현장은 더 거칠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규칙은 단순했고 실수는 위험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보다 역할을 먼저 불렀다. 그는 그곳에서 버텼다. 버틴다는 것은 사는 것과 조금 달랐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쓰러졌다.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현장의 분위기는 너무 오래 가라앉는다. 그날 밤 혜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 나는 덩그러니 혼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10년이 지나고 그는 돌아왔다. 서울은 그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다. 건물은 더 높아졌고 사람은 더 많아졌고 속도는 더 빨라졌다. 그는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사람들이 멈춰선 그를 속절없이 지나쳐 갔다. 그는 군중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미스콧이 하늘 아래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옷을 꺼내고 주머니를 뒤집고 낡은 외투를 털었다. 그때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USB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그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컴퓨터를 켰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는 USB를 꽂았다.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는 그걸 열었다. 숫자들이 나왔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 하지만 그 숫자는 이상하게 커 보였다. 그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쁨도 놀람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그 돈을 확인했다. 그 돈은 그가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전화가 왔고 제안이 왔고 관심이 생겼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옛사람을 만났다. 예전 한국에서 현장일 할 때 한바집을 하던 중늙은이 아저씨가 노인이 되어 힘들게 살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다고 해서 바쁜 일도 없고 노인 집을 같이 갔다. 집안에는 망부석 같은 할머니가 초점 없는 눈으로 낯선 사람을 맞았다. 식탁 위에는 약봉투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그 집을 찾았다. 어느 날 노인 부부가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발길이 그 집을 향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오갔다. 약은 먹었어? 먹었지. 그 말은 확인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웠다. 혜인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노크를 해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안에는 노부부가 있었고 작은 식탁, 낡은 의자, 그리고 역시나 정리되지 않은 약봉투들. 노인은 반갑게 인사하는 방법도 잊었나 보다. 잠시 혜인을 바라봤다. 혜인도 말없이 과일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날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같이 앉아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가 천천히 오갔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갔다. 그리고 그날은 말이 조금 더 나왔다. 노인이 말했다. 자식이 둘이었어. 혜인은 가만히 들었다. 하나는 외국에 있고 하나는 연락이 안 돼. 그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건 포기하는 연습이었다. 노인은 약봉투를 만지작거렸다.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건 아닌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잊어.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날 이후 혜인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돈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자리를 바꿀 수는 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을 썼다. 노인의 집을 조금 보수도 하고 빈 공간을 이용해 달안에서 방도 2개 더 만들었다. 하지만 돈을 크게 쓰지는 않았다. 익숙한 일이라 웬만한 건 노인과 직접 했다. 의자도 바꾸고 식탁에 페인트 칠도 하고 조명은 조금 더 밝게 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다. 그 집에는 조금씩 사람이 늘었다. 처음엔 옆집 사람이었고, 그 다음엔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엔 갈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노인과 상의해서 이 작은 공간에 이름을 지었다. 이름은 날개방. 처음부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이름이 필요해서 붙였다. 그곳에는 규칙이 없었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됐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됐고, 머물다가도 됐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결코 주변을 불편하게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노인은 이제 약을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같이 먹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노인이 말했다. 고맙소. 그 말은 작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를 하나 비워두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날개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왔다가 가고 다시 왔다. 그곳은 크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였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다. 사람들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날개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돋아라.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날개방 문이 열린다. 누군가 들어온다. 의자가 움직인다. 국이 끓는다. 숟가락 소리가 난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흐른다. 그는 이제 날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해 서 있었다.